자, 걔는 그렇게 보시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저 들어가서 양도미 취득시기 문제를 한 두 문제 풀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문제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풀 거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 2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26번하고 양도미 취득시기는 두 문제만 풀겠습니다. 26번. 그랬죠? 양도세에서 양도미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1번 경매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서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보시면 경매 받으면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 대금 완납일에 취득하죠. 그 양도세도 그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가고 2번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청산할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우리가 일단 양도미 취득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기본적으로 기억할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매매 등의 경우는 언제가 양도일이냐면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래요. 실제 대금 청산. 이걸 다른 말로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의 뜻은 얘는 계약서의 잔금 날짜랑 상관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계약서의 잔금 날짜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뭘로 가?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계약서 날짜가 어떻게 됐든 무조건 이거다. 그죠? 이날이 양도일이 된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 자, 그럼 2번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청산할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그죠?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3번은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 받은 날이나 실제로 어음이 결제된 날이 대금 청산이다. 뭐 이런 거 어음까지는 볼 거 없고요. 4번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대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금을 청산했는데 얘가 뭐가 됐대요? 완성이 되지 않았대.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아파트 분양받는데 잔금을 다 줬는데 얘가 준공이 안 떨어진 거죠. 그런 경우는 뭐다? 대금 청산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래야 됩니다. 즉 공사 준공인가 떨어진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틀린 건 몇 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린 거죠. 4번. 그죠? 5번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거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둘이 이렇게 매매가 됐는데 얘가 뭐 됐다? 소송이 걸려서 그죠? 판결이 나는데 무효 판결 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이걸 뭐 한다 그래? 환원한다 그랬죠, 환원. 그죠? 그러니까 얘가 1999년에 이걸 사가지고 팔았다가 다시 환원돼서 이거를 2020년에 팔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토지 취득일이 언제다? 1999년이라는 거죠. 왜? 이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아예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이날 취득해서 이걸 다시 파는 걸 본다. 이걸 우리가 뭐라 본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당초 취득일. 그렇죠? 그래서 거기 5번에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이게 처음에 이제 법원의 무효 판결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효 판결일이 아니라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작수번 문제가 뭐 저 뒤로 가서 32번 문제 보세요. 32번. 32번. 그렇죠?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와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렇죠? 자, 이런 지금 양도세하고 취득세를 같이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엉켜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자, 1번. 점유로 인한 부동산 원시 취득인 경우 양도세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일이고 취득세는 점유 개시일이다. 맞나요? 틀렸죠? 이건 이제 읽으면 딱 틀렸다 해야 돼요. 왜? 바뀌었죠? 시효 취득은 취득세와 양도세에 나오는데 얘는 그 취득 시효 완성일 그러고 얘는 점유 개시일 그럽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 아직도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러면 이걸 무대뽀리 외우니까 그런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뭘 생각해라?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낸다고요? 취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효 취득은 점유를 해서 몇 년이 지나야 돼? 20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이 돼야 내가 뭘 해?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시효가 완성이 돼야 취득하는 거니까 얘는 이날이 취득이 되는 거죠.
점유계실이 취득세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점유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20년 후에 내 거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명찰 짧은 사람 그 전에 가실 수도 있는데 미리 점유 개시하자마자 취득했으니까 세금 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날이고 양도세는 점유 개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점유 개실이니 걔도. 얘는요. 점유 시작해서요. 20년 돼가지고 시효 완성돼서 취득하고 얘를 팔았을 때 이미 취득한 다음에 팔 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이 이날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날을 만약에 양도세로 취득일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요 20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그 시효 완 취득한 자가 자기가 사용수익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날을 취득일로 가버리면 요 20년 동안 올라간 세금 누가 내요? 땅 주인이 머리 싸매고 지금 누워있는데 세금으로 땅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금은 네가 다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날을 취득일로 보겠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세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날로 가는 거고 얘는 시효 완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1번은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고 2번 장기일부 조건. 자 우리 양도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 물어볼 때 어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딱 두 개. 여기 있다 장기 할부 조건하고 수용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3번은 장기 할부 조건으로 양도시 소유권 이전 등의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데 연부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얘가 맞는 얘기네. 연부 취득은 언제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매회 그죠? 매년 그 연부금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야 되는 거고. 3번 개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나 취득세 취득 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맞나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 둘이 바뀌었어. 둘이 바뀌었죠? 그죠? 개인으로 취득하면 양도세는 실제 잔금 지급일,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야죠. 이건 우리가 구분하실 때 조심할 게 양도세는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일반 매매, 유상 매매, 그냥 매매는 다 뭐요? 실제 잔금 지급일인데 취득세는 다르잖아요. 취득세는 유상승계의 경우 두 개가 있죠.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취득세에서 실제로 가는 것은 5개밖에 없죠. 뭐 있어요? 극수 공판장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계약서로 가니까 개인 간 거래는 뭘로 가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양도세는 몽땅 다 실제 잔금 지급일. 그러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둘 다 똑같은 경우도 있느냐? 있죠. 언제? 얘가 만약에 나왔는데 법인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양도세는 무조건 실제고 누구도 취득세도 뭘로 가겠어? 실제 잔금 지급을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 자체가 개인 간 유상 매매니까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양도세는 실제 잔금 지급일 그래야 맞는 거죠. 이 두 개가 바뀐 거죠.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증여에 의해 자산 취득 시 양도세 취득 시기는 계약일이지만 취득세 취득 시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 마찬가지로 바뀌었죠. 그죠? 취득세가 짧으니까 계약일, 양도 소득세가 기니까 긴 거 증여를 받은 날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뀌었죠. 5번 상속에 의한 자산 취득 시 양도세 취득 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지만 취득세 취득 시는 상속 개시일이다. 둘 다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런데 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언제? 세율 적용 시 상속받았을 때는 보유기간에서 어떻게 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그거 빼고는 다 전부 다 상속 개시일이 원칙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에 뭐 어차피 하는 거 없어요. 그 둘이 엉키는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거기만 중복되는 것만 조금 안 헷갈리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34번에 양도세 계산 과정 순서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쉽습니다. 뭘 알면. 계산 과정을 알면 쉬워요. 근데 모르면 못 풀어요. 모르면. 이 순서 무조건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설마 외우고 있겠지. 이걸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외웠다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양도 차익. 그리고 뭐야? 장기 부여 특별공제. 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양도 소득금액. 있죠? 양도 소득금액. 그러면 기본공제. 과표. 그렇죠.
이 순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은근히. 이게 시험에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이거 잘 물어봐요. 여기 이제 취득 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 플러스 양도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순서를 막 물어보면 여기서 뭐 빼면 뭐 나오면 이런 거 잘 물어보죠. 근데 기본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권 양도하면, 자, 분양권을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 소득금액 계산을 어떻게 구할까요? 분양권 양도. 계산방, 자, 분양권 양도시 계산 방식을 구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양도 소득금액 계산해버려요. 양도 소득금액.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되는 거죠. 왜? 상기분이 안 되잖아. 그죠? 분양권 양도시 과표 그러면 양도가액 필요 경비, 양도 차익에서 뭘 빼주면 돼? 근데 얘는 여기서 이것만 빼주면 돼. 기본 공제는 해주죠. 분양권 다 되니까. 근데 장기는 안 되잖아.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뭐 순서 가지고 충분히 물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과표를 감소시키는 항목, 뭐라고 했어요?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 이거를 감소시키는 항목이 뭐예요? 얘만 있어? 아니죠. 필요경비, 장기부유, 기본공제. 시험에 나온 적 있잖아요. 이게 과표를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34번 문제 양도세 계산 과정 순서가 바른 것은 그랬죠? 뭐 고르면 되죠. 어떻게 돼요? 양도가액 나오고 차익, 소득금액, 과표. 답이 1번이죠. 쉬운 얘기지만 이거는 뭐 공부한 사람 얘기고 안 하면 뭘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36번에 보면 분양권 나오잖아. 그죠? 다음 중 아파트 분양권 양도했을 때 양도 소득금액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뭐예요? 양도가액에서 뭘 빼주면 돼? 필요경비. 그러니까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기타 필요경비죠. 2번이죠. 왜? 묶어서 이게 다 필요경비라 하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순서만 알면 되는 거지. 오른쪽 38번에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 양도시 양도소 과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감면세액공제.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고르면 되잖아. 얘죠. 근데 감면세액공제는 아니죠. 그치? 실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얘요. 기출로 과거에. 그때 당시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그래가지고 걔가 정답이었었습니다. 지금 폐지가 됐지만, 그죠? 그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밑에 2009년 토지 취득 후 등기된 토지를 2017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자, 뭐 한다 했죠? 추계조사 결정 순서보다 매감환기 그죠? 매감환기 나오면 자신감 딱 붙죠. 2번 양도와 취득 시 실제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뭘로 간다? 당연히 실거래가로 가는 거죠. 당연히 여기 써 있고. 3번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필요 경비로 포함시킵니다. 이 말은 얘가 만약에 실거래가 적용이 안 돼서 뭘 하게 되면 추계조사 결정 경쟁을 하게 되면 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필요경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얘가 실거래가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얘 대신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얘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계산 문제에 같이 엮여가지고. 근데 못 풀어요. 이거는 풀지 못한 적이죠. 근데 만약에 나오면 얘는 무조건 공제율이 3% 나와요. 나오면 3%. 왜? 부동산만 내거든요. 토지 건물.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3%를 구해요. 자, 그럼 얘가 어떤 금액의 3%냐 이게 문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실거래가 없어서 매감환기로 간다 했잖아. 그럼 매매사의 감정 환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꼭 있는 거 있죠. 언제? 반드시 있는 거. 기준시가지. 공시가격이 그냥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기준시가의 3%를 가는 거예요. 기준시가. 자, 그럼 밑에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말하겠어요. 그렇죠. 취득가에 계산이 되는 거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얘가 3%만 있는 건 아니죠. 미등일이 0.3%, 뭐 7%도 있고 1%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열 필요 없어요. 또 라운드 한들 이거 푸는 게 만만치 않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요걸 하게 되면 얘 대신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요거 대신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할 수 있다까지는 가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3번 맞고 4번은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이 말은 이걸 뭘 했다는 거야? 추계조사 결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액 3%를 곱한 금액이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자,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라는 얘기는 걔가 뭐예요? 기준시가라는 얘기죠. 국세니까 기준시가. 그죠?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죠? 둘 다 동일 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지금 틀렸어요. 40번은? 네. 매감환기인데 매환감기니까. 이것도 대충 읽고 맞았어. 이러면 안 돼요. 매감환기. 얘는 매환감기.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이 같죠? 자, 1번이다. 근데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은근 시험에 잘 나와요. 얘가요. 툭툭 나온다 이 지문에. 단독으로 나오면 20페이지 단독 나오고 그대로 막 얼핏하면 나와 이게. 그럼 물어보는 거 뻔하죠. 딱 2개밖에 없다 했죠. 추계조사 결정은 뭐 매감환기. 얘는 매감기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되고, 또 하나가 뭐라 했어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에 물어보는 거 2개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뻔한 거죠.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필요경비 얘기인데, 여러분 그 필요경비는 굳이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올해 시험에는 얘가 작년에 출제가 돼서, 그죠? 이 필요경비 얘기가 또 언급이 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못 외우니까 제가 7개 했던 거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거기서 시험이 나왔어요. 정답이. 그죠? 취득가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셔놓고 뭐가 나왔어?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 걔가 나왔거든요. 걔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7개가 시험에 그나마 자주 출제됐던 것들이고, 그 작년에 얘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얘도 뭐 교재보고 10권 없고 자칫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상식적으로 뭐 있다 있어요.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지면 뭐는 안 된다? 가산세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보유 관련 조세는 들어간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뭐예요? 거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그러니까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에 연체이자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 안 되고, 이자가 포함이 되는 이자도 있습니다. 뭐 당사자 약정으로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자가 포함이 됩니다. 실제 시험에 뭐 나왔어요? 주택 대출 받을 때 대출금 이자액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집 살 때 대출 받는 대출금 이자액 그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아니라겠죠? 자기가 대출 받은 건 안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예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원래 시가를 초과하면 인정 안 된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들어가지만 수익적 지출은 해상상 없고, 그죠? 그리고 양도 간접 비용. 마지막에 뭐였냐면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이었거든요. 이미 다른 데서 공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제하면 이중 공제돼서 작년 시험이 다음 중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시오.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46번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46번. 있으니까 하나 그냥 가볍게 46번. 실거래가 방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경매를 받아 낙찰 받았는데 낙찰을 받아서 근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 명도소송에서 소송을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 관련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걔도 뭐요? 취득과 관련해서 소송 비용이 발생한 거야. 소송. 그러면 보다 걔도 포함을 시켜주겠다. 경비. 그죠? 왜? 취득과 관련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2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왜요? 그죠? 약정이자. 4번 양도 당시 보유기간 중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금을 계산 시 이 만약에 지문 읽으실 때 앞에서 뭐 감가상각 어쩌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필요 경비로 산입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건 신경 쓸 거 없고 그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이 얘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뒤에 나왔죠. 필요 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5번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입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 할인 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로 필요 경비로 산입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된다. 틀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뭐냐고 그래요. 이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거는 회계학적 용어인데 그걸 알아서 뭐하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죠.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회계학적 용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필요 경비로 산입된 이게 중요한 거죠.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별거 없죠.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자, 걔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0번 문제를 볼게요. 50번. 근데 날씨도 선선해지고 공부하기 딱 좋아요. 날씨 갑자기 급격하게 날씨가 선선해졌죠. 지난주까지도 막 떠 죽겠더만 이제는 뭐 밤에 이제 그죠? 선풍기 틀고 나면 약간 추운 느낌이 들죠. 우리 와이프는 뭐 이제 전기장막 틀고 자고 얘기지만 그죠? 그죠? 온수매트 틀고 잔다니까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온수매트 틀고 선풍기를 틀어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발 쪽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저는 더워가지고 제가 열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온수매트 틀고 와이프는 온수매트 틀고 이렇게 이불 덮고 자고 저는 이불 안 덮고 선풍기 발로 해가지고 발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잔다니까. 아 나 진짜 답이 없다니까. 그치? 한여름에 온수매트가 말이 됩니까? 춥다면 어떻게 해 그거. 그치? 그냥 머리 아파. 그치? 이제 졸린 것도 없잖아. 이제 날씨 선선이 안 졸리죠. 지금도 그래도 졸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지. 멍 때리고 앉아가. 제가 졸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때 평생에 웅변을 딱 한 번 해봤어요. 평생에 웅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군대 갔는데 웅변을 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쫄병이 나가야 되는데 고참들 안에 제일 쫄병이다. 제가 신병이었거든요. 철직 근무할 때인데 그죠? 철원이 있을 때인데 그 하천 쪽에. 그러니까 쫄병인데 내 동기가 2명 있었어요. 나하고 내 동기 2인데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고 전 대학을 다니다 갔어요. 그 이유 딱 하나야. 네가 그래도 얘보다 똑똑한 게 되니까 네가 해라. 그 제가 얼떨결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원고는 누가 썼냐면 부산대학교 지금 부산대학교 우리 상병 고참 중에 부산대 국문과 다니는 선배가 있고 고참 있어. 네가 국문과 났으니까 네가 원고 써라 해가지고 둘이 있어가지고 그걸 나가는데 연습하라고요. 주간 근무를 계속 그 고참하고 나 둘이 사수부사를 계속 묶어주는 거예요. 왜? 근무 쓰면서 계속 연습하라 이거지. 그 한 달 동안을 그 고참이랑 근무 쓰면서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 안 쓰고 막 앉아서 거기서 막 이 연사해가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아, 나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웅변. 왜 그때 전방에서 6.25 이렇게 되면 웅변을 대위를 해가지고 막 연대 사단 이렇게 나가지고요. 군단에서 군사랑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 1등 하면 막 포상휴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중대까지 해서 나가서 대대를 나갔는데 대대에서 대회를 하는데 이제 내가 하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어느 놈이 딱 나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놀라지 말라 했잖아. 걔가 그러는 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땅 때리더니 나오자마자 다치더니 땅 때리더니 뭐라 그래. 꽝 하는 진격의 북소리가 뭐 이러는 거야. 걔가 1등이야. 다 졸고 있는데 땅 때리더니 갑자기 막 핏대를 막 얼굴에 뿔거려대고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진격의 북소리가 울려 퍼질 때 뭐 그다음에 뭐 이날 뭐 가슴속 깊이 울려 퍼지는 막 이렇게 막 떨어 막 근데 얼굴 뿔거려가지고 걔가 1등 했다니까? 어떻게 이겨? 막 꽝 하는 진격 하는 순간 갔다니까? 막 그 앞에 있는 저기들이 막 간부들 깜짝 놀래가지고 졸다가 멍 때리다가 할까 막 갑자기 막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어 정적으로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꽝 하는 진격이 이러더라니까. 근데 지금도 안 잃어버려 걔는 꽝 하는 진격에 걔가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보니까 사회에서 많이 해봤어. 네 모션이 벌써 틀려 모션이. 그죠? 그리고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시선 처리입니다. 꽝하는데 꽝하는 진격에 부지르면 안 돼요. 막 따라가야 돼. 진격에 소리가 막 울려 퍼지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율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선 처리거든요. 이 시선이 따라가줘야 돼. 안 따라가면 그러니까 뭐 율동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따라가줘야 돼. 이것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거 뭐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따라가죠. 시선 처리가 시선이 딱 따라가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나름대로 우리 시선은 잘 따라갔는데 그 꽝하는 애 죽어가지고 다 포탑을 다 죽었죠. 그래가지고 다 죽어서 뭐 걔가 1등 했어요. 근데 그놈이 나중에 뭐 계속 올라가가지고 자랑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사회에서 많이 해봤대. 그러니까 걔가 어디 군단인가 어디까지 갔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포상역으로 14박 15일 나갔어요. 왜냐면 올라갈 때만 늘어나요. 여기서 하면 4박 5일, 오면 그때 일주일 열흘 이렇게 했다가 사단 넘어가서 군단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1등 했어요. 근데 걔는 1등 하게 생겼다니까. 막 보면은 왠지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애가 막 부르르 떠니까 얼굴 뻘건해가지고 막 하니까 막 가슴속에 그런 막 우리가 가슴에 뭐가 오는 것 같아 막. 그 걔가 1등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 충격이 평생 한 번 웅변했는데 그나마 그걸 진짜 그 웅변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어느 날 그 전방에 그 간부 사모님들이 위문 공연을 와요. 철제근무하니까. 그래서 우리 소대에서 그걸 했는데 연대장, 대대장, 연대장 부인하고 대대장 부인, 그 참모 부인들이 딱 와, 여자들이 막 오는 거야. 막 신기하죠. 왜? 군대에서 여자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참모 부인들도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30대 초반이. 와서 우리가 같이 노는 거야. 막 같이 춤추고 놀아. 근데 갑자기 소대장이 나들어. 그 사람 거기 쪽팔리게 거기 있는데서 다들 응변을 하라는 거야. 아니 무슨 거기서 응변을 하냐고. 그냥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그 연대장 부인이랑 쫙 앉아있는데 나 서서 혼자 나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쪽팔리면 진짜 말로 표현했어. 그 앞에 막 이쁜 막 그 간부 아줌마들 앉아있는데 거기서 내가 막 진짜 나 진짜 돌아보는 거. 지금도 하면 창피하다니까. 아이 참. 자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광하는 진격의 북소리가 무실패. 안 된다니까요. 얼마 쪽팔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거 지금 몇십 년, 30년 된 거, 30년 된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그것만 기억난다니까. 내 건 아니고 걔 거 꽉만 기억난다니까. 걔 것만 기억난다니까. 이거 기억 안 나가서 나아지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가서 1등 했는데, 그죠? 자, 50번 보겠습니다. 50번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는 부동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해서 양도세 과표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는 추계결정,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실거래가로 샀고 팔았다는 얘기는 말로만 이 금액에 샀다 그러면 안 되고 뭐가? 입증이 돼야 되죠. 제일 기본이 서류죠. 증빙서류인데 그게 미비가 되거나 확인이 안 되면 뭐다? 인정을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뭘 한다? 추계조사 결정하겠죠. 2번 매매사례 감정, 환산가의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자 여러분 이거 그 2번 지문을 지금 2번 지문 맞아 확실하게 이해하고 맞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틀렸다고 그래요. 왜요? 매가만기인데 양도가액은 환산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매가만기니까 얘는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문제 질문 자체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양도가액 인정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양도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만약 얘들이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면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랑 할 수 있는데 그때 법적으로 기준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매가 만기 4가지인데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얘기지. 이 말 자체가 양도가액이 인정이 안 됐을 때 추계 이것도 아니고 취득 당시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원칙은 실거래가인데 추계조사할 때 그 기준이 4가지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그죠? 3번 매매 사례 가액은 취득일 양도일 전후 3개월 동안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이거 전부 다 얘네들은 전후 취득일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내 부동산의 실제 취득 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기간이 3개월이고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감정가액도 뭐다? 전후 3개월 이내 비슷한 감정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내가 취득 당시 그죠? 그럼 그 감정가액을 실거래가로 인정해 주겠다. 5번이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 틀렸죠? 네, 바뀌었잖아.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이죠. 5번 지문.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환산은 그거밖에 없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쭉 하시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가서 56번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장기부유 특별공제가 나옵니다. 일단 얘는 나오면 장기 보유니까 뭘 해야 돼? 보유를 일단 해야 된다. 근데 몇 년이라고 했죠? 3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슨 공제? 특별공제니까 공제 대상이 한정돼 있다. 그죠? 그래서 토지 건물하고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입주권. 그죠? 자, 근데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올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안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만 되는 거. 이 3개. 누군 안 돼? 미등기는 안 되고. 그죠?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보유는 3년 해야 되고. 그죠? 자, 일단 56번을 보시면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나요?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이 순서 모르면 얘 못 풀어요.
그럼 이 문제는 하나 틀려버리는 거지, 결국은. 왜? 1번을 모르면 문제를 틀리는 거잖아요.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이건 기본이라니까, 기본.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증여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자, 일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월과세나 특수관계자 우회양도가 나오면 갑을병 말하는 그 갑을병 기억하시면 갑을병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면. 그리고 공통상이 뭐라 그랬어요?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누구? 갑의 시점으로 간다. 갑이 누구다? 증여자죠. 그러니까 2번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뭔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수증자는 을이잖아요. 걔가 누구? 증여자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에 또 문제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오히려 얘처럼 나왔을 때 이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조건 취득시기 취득가액은 증여자 시점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3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에 하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인정된다. 그죠? 보유 3년 하셔야 되고. 4번, 동일 연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한 경우도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이런 특징이 계속됩니다. 12번이건 팔아도 공제 요건만 해당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서 자산별 공제. 그런데 차이점이 기본 공제는 소득별 공제라고 하고 얘는 자산별 공제 그래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5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 시 양도 차익은 기존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의 인가일까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여러분 머릿속에 조합원 입주권 딱 나오면요. 뭘 기억하셔야 되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나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얘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얘는 무조건 관리처분의 인가일까지입니다. 보유기간도 어디까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고 양도차익도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구해요. 왜? 여기 끝나고 나면 철거해버리면 입주권은 바뀌거든요. 그 뒤는 입주권이거든요. 근데 입주권은 원래 장기보유가 안 돼요. 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해줘? 부동산이었을 때 기간만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인가일. 그러니까 보유기간도 관리처분 인가일, 양도차익도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입주권 나왔다 그러면 양도차익 아니면 보유기간 언제까지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관리처분이라면 돼요. 입주권 양도일까지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은 대상이 아니다. 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5번은 지금 그 얘기죠. 답은 뭐 2번이 틀렸고요. 자, 오른쪽 58번. 다음은 장기부의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부의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이 24에서 80%까지 나. 맞나요? 그죠? 이거 맞는 말이죠. 왜? 이게 공제가 일반 자산은 몇 년부터 받아요? 3년부터 받아서 1년에 3%씩 3, 3은 10 그래가지고 쭉 가죠. 그래서 10년 넘어가면 얘는 최대치가 30%에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예요. 10년 넘어가면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되죠. 1세대 1주택. 그죠? 자, 이든 오히려 얘는 3년에 1주택인데 장기가 된다는 건 여기 8%씩 군대요. 3, 8은 24. 이 얘기죠. 넘어가면 얘도 10년. 최대 얼마? 80%.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데 3년 보유했는데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너는 뭐다? 세금을 덜 내도록 공제를 많이 해준다. 여기 대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얘는 비거주자는 제외다. 그랬더니 비거주자는 제외. 이거 기억하세요. 비거주자는 제외. 얘는 뭐라 했어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땡. 아니고 된다겠죠? 되는데 이거를 안 해준다. 그럼 비거주자는 무조건 고가주택이든 뭐든 무조건 일반공제로 간다는 뜻이지 얘가 장기보유가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죠? 왜? 장기보유는 여기 있죠?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1번은 그런 얘기고 2번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얘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외가 있다는 거죠. 미등기인데도 장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미등기 제외자산. 장기할부 조건을 취득했거나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가 작년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등기 미등기 제외 배제자산. 그죠?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고의적으로 미등기한 게 아니라 했죠. 그래서 그게 한번 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미등기 양도자는, 양도시는 장기부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미등기 해놓고 가로치고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 항상 그렇게 나와요. 예외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3번 10년 이상 보유한 상가 건물은 양도가액의 30%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부에 특별공제로 공제한다. 틀렸어요. 10년이니까 30% 그러지 말고 어디가 틀렸어? 가액 아니고 차익. 이거 그러니까 참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문제가 참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진짜 어려워서 틀리면 어디가 말이라도 하지. 틀리는 것도 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상한 걸 틀리는 거지. 이런 거 막 틀리는 거야. 양도가액, 뭐 차익인데 가액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틀리면 어디가 말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그죠? 좀 있어 보이는 거 틀려야지. 문제도. 이거 완전히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려버리니까 시험에 점수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끝나고 나면 이거 보면 다 뭐라 그래? 아, 차익인데 그러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런 걸 없애야 된다니까. 그걸 없애야. 그게 없으면 붙는다니까. 자꾸 봐야 돼.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금방금방 보여, 눈에. 그죠? 10년, 양도가액. 10년에 숫자만 꽂히지 말고 양도, 차익 그리고요. 4번 장기부여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5번 1세대 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부여 주택 공제를 적용합니다. 2주택, 3주택 다 되죠. 주택은 무조건 됩니다. 그 내년엔 안 될 수 있어요. 내년에 개정되면 또 뭐 조정지역은 또 안 되고 막 복잡해요. 내년에 장기부여 뭐 중과세도 생기고 막. 우리 무조건 붙여야 돼. 나는 벌써부터 걱정이 다 개정되면 그 세법 다 고쳐야 되는 자료 언제 다 고치나 벌써부터 걱정이. 그죠?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자, 넘어가서 62번 보겠습니다. 62번. 걔는 기본공제 얘기네요. 기본공제. 그죠? 자, 기본은 뭐다? 보유기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보유기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도 한정돼. 무조건 다 해준다. 누구 빼고, 미등기 빼고는 다 되고. 왜 그런다고요? 공제 금액이 얼마 안 커. 어떻게?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이때 소득별이 뭐라고 했어요? 도, 건, 부기 연 250. 주식 따로 연 250. 그리고 기타, 파생상품 연 250. 해서 우리가 얘는 1년 12번을 팔아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7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국외자산 양도시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장기부에는 외국자산 양도만 안 해줍니다. 그죠?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62번은 그러면 옳은 거 그랬잖아요. 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양도 물건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틀렸죠? 왜? 양도 물건 상관없고, 그리고 보유기간 상관없다 했잖아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이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거죠. 차익에서 공제하는 건 장기부의 특별공제. 이것도 지금 결국 순서잖아요. 그죠?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주식 등의 양도 자산별로 구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 틀렸죠? 왜? 자산별 아니고 소득별 공제라니까, 소득별. 자산별 뜻은 뭐예요? 그거 하나하나 각각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죠? 4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4번 지문은 웬만하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았다. 내가 볼 때는. 그죠? 뭐 간장공장 공장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맞았다 생각하시면 돼. 이거 뭔 뜻이라겠어요? 그냥 이런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 개를 팔았는데 얘는 감면 대상이고 얘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공제 250 할 때 너는 감면 받았으니까 감면 안 된 얘부터 250 공제해 준다는 뜻이죠. 근데 이 감면 안 되는 애가 여러 개 있다. 그럼 뭐야? 당연히 먼저 판 거부터 공제를 해주겠죠. 별 얘기 아니죠. 근데 그걸 이제 감면 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복잡해 보이는 거지 내용은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오면 그냥 이걸 뭐 바꿔서 틀리게 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약간 복잡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맞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5번? 근데 정답이 4번이에요. 5번은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도 국내 자산과 별개로 공제받을 수 없다. 있다. 장기가 안 돼. 얘는 된다. 그죠? 보시면 되죠? 뭐 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서 64번 보시면 두 개 비교하는 게 나왔죠? 장기하고 기본공제 비교 문제가 납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에 한정하여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틀렸죠? 왜? 토지 건물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도 있죠. 그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간원의 미등기 양도재산 지배 그랬죠?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장기. 이게 1번이 틀렸네요. 2번은 1주택자로도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있죠. 왜? 고가주택 같은 건 비과세 안 되면 공제받을 수 있고. 3번.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그죠? 차익이 항상 장기는 양죠? 차익, 가액 아니고. 3번 등기된 비삼농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는 무조건 다 되죠. 못 빼고. 미등기 빼고 다 되니까 다 되죠. 비삼농 토지는 장기 보유도 되죠? 자, 근데 요거 나오면 조심할 까닭 하나예요. 뭐? 그 비삼용 토지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이 언제다? 그 토지의 당초 원래 그 토지 취득일 그래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그럼 틀립니다. 그건 작년 얘기고 올해 개정된 거죠.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 이렇게 가야 되죠. 그거 하나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까지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 2월 과세가 적용되면 누가 갑이 누구예요? 증여한 배우자죠. 그죠? 배우자가 증여해주면 갑이 증여한 배우자고 을은 수증자이면서 증여받은 배우자겠죠. 그럼 취득일은 누구로?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걔가 증여자라고 할 수도 있고 증여한 배우자 같은 말이죠. 틀린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221페이지고 68번하고는 이제 그 2월 과세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2월 과세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율. 이건 문제가 되게 복잡하죠. 그죠? 안 풀 수는 없고, 풀어보죠. 68번. 자, 여기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증여재산 2월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단 뭐가 나와요? 가불병. 가불병이죠? 얘도 그냥 기출 나왔던 것들 좀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거 뭐 내용을 이거 설명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지는 않아요. 이건 들었어. 이해는 해. 근데 문제 풀면 또 못 풀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애들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거나 아니면 뭐 특수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면. 일단 공통사항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 취득 시기도 갑, 취득가액도 갑으로 간다. 이건 일단 공통사항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면 되죠? 자, 68번, 1번. 틀린 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배우자들은 여기서 무조건 드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하고 뭐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2월 과세 적용된 대상이 걔네죠. 토지 건물 그리고 뭐 특정 시설물 이용권 요것만 해당이 됩니다. 2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세율을 판단한다. 맞죠? 왜? 누가요? 갑. 증여한 배우자. 다 여기 시점으로 간다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죠? 기준이 갑의 기준이다. 3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세를 계산함으로 납세 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다. 당초 증여자면 얘잖아요. 자, 배우자 직계준비속은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을입니다. 세금 계산만 저렇게 하고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갑이 아니라 을이죠. 지금 몇 번이 틀린 거야? 3번이 틀렸죠. 당초 증여자가 아니라 누구? 수증자 그래요. 수증자. 증여받은 수증자. 4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이제 증여세가 있잖아요. 을이 증여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증여세를 냈다.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파는 것처럼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을이 된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안 돌려주고 경비로 포함시켜 공제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 지문도 맞는 얘기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누구? 배우자. 그죠? 그 다음에 5번. 2월 과세에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 이거죠. 이렇게 계산한 양도세가 뭐보다? 미적용세액. 그럼 미적용세액 뭐야? 이거죠. 그냥 이렇게. 요 금액하고 비교해서 뭐 한다고요? 얘가 적어. 뭐가 적어? 얘가 더 적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올해 추가된 부분인데 5번이요. 자, 얘가 1,000만 원이에요. 2월 과세 적용했더니. 그죠? 근데 여기가 2,000이에요. 그러면 2월 과세 적용한 금액이 얘보다 더 적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뭐?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왜? 이게 더 크니까. 그 얘기예요. 그죠? 5번. 자, 68번 정답이 3번이네요. 그죠?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서 지문 이렇게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게 빨라요. 그치? 그냥 이론만 따로 보고 문제 풀면 또 못 풀어요. 같이 푸는 게 제일 좋아. 같이 그냥 해서 정리해가지고 문제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뭐, 예를 들면 2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한다. 그러면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아, 찾아보고, 아, 그렇지. 취득한 여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 거꾸로 가는 게 오히려 이해 빨라요. 그죠? 막 교재 보고 외우고 시험 보면 문제 풀면 또 못 풀어요. 분명히 보긴 본 것도 확실치 않죠. 자, 70번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죠. 이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부당행위 개인 부인 규정은 뭐예요? 특수관계 될 때 해당되는 특수관계죠. 세금 포탈 의도로 가졌을 때, 그죠? 자, 그래서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특수관계에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그 소득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거주 행위 또는 계산한 값이 없다. 과세품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당행위가 이 특수관계는요. 언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만 뭐한다? 특수관계자는 세금 포탈을 가지고 하면 뭐한다? 얘가 얘한테 뭐 한 걸로 봐?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그래요. 그죠? 직접 양도. 그래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합의예요.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기억하지 시험에 나왔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연대 납세 의무는 특수관계자만 있고 배우자 등은 연대 납세가 없어요. 이거는 시험에 여러분 정답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럼 얘는 항상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당행위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양도 말고 저가양도 고가양수라는 게 있어요. 저가양도 고가양수 이렇게. 그죠?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을 근데 둘이 특수관계자예요. 저가양도는 뭐예요? 원래 시가가 10억인데 저가로 양도 대가를 얼마? 8억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갑이 저가로 양도세 얘가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금액보다 다운해서 쓴 거죠. 그럼 얘가 양도세 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고가양수는 뭐예요? 거꾸로죠. 시가가 8억인데 얘가 이거를 얼마? 을이 10억에 취득한 걸로. 왜요? 얘가 나중에 병한테 팔 때 얘가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요거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보다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하면 뭐한다? 얘들이 신고한 이 금액을 부인, 인정하지 않고 원래 시가대로 계산한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부당행위는 저 우양도 가불명도 있고 그다음 뭐 저가양도 고가양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지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도했을 때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2번 1의 경우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부당행위로 본대요. 이거를. 그러면 문제는 뭐다? 어떤 경우에 세금을 포탈한 걸로 볼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다? 요 차액. 요 차액 있죠. 2억씩 차이 나잖아요. 요 차액이 뭘 갖춰라?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뭐 시가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얘가 지금 10억인데 8억에 신고했죠. 그러면 차액이 2억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3억 차이는 안 나지만 시가의 5% 이상 차이 났죠. 그럼 얘가 신고한 8억 부인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계산을 이 얘기예요. 여기도 취득가액을 10억으로 신고했잖아요. 자, 2억 차이 나죠. 3억 차이 안 나죠. 근데 시가에 8억이죠. 이거에 5% 넘죠? 그럼 얘도 뭐예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럼 얘가 신고한 취득가액 10억 부인 인정하지 않고 얼마? 시가로 간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이거다. 여기 해당되었을 때만 부당행위로 보겠다. 3번 양도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지금 이 얘기잖아.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죠? 3의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임을 진다. 그죠? 특수관계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임이 있습니다. 5. 3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이 아니라 환급을 해줘요. 환급. 그러니까 뭐는 얘는 필요경비 산입이에요. 근데 특수관계는 뭐라 해줘? 환급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시험은 사실은 이 부분까지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그리고 거의 지문이 이래서요. 이럴 때 취득식이 갑, 이럴 때 취득가액 갑.
갑 이렇게 나왔어요. 갑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잘 보시면 돼요. 공통사항은 무조건 뭐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누구? 증여자 시점으로 계산한다. 이건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관련된 문제는 하나 더 풀겠습니다. 그거 풀고 시죠. 74번. 이거 좀 홀수번일 때 풀었었죠, 문제. 그죠? 같이 참고로 보시면 돼요. 7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사촌형인 거주자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둘이 사촌지간이래요. 특성이다. 특성. 그죠? 자, 1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그 증여의 일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 땡. 틀렸죠? 왜? 오늘 지났죠. 6년 지나면 그냥 원래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2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에 정한 비사업용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있다. 비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된다고 그랬죠. 그죠? 3년 이상 부여했어요. 되고. 3번. 갑과 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인이죠. 형제지간, 사촌지간, 형제지간, 그죠? 다 천안매부지간 다 그렇죠. 4번. 갑이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8억으로 계산한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거. 이게 그냥 뚝 나오면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얘가 시가 8억짜리를 얘한테 얼마? 7억 5천에 특수강의 7억 5천의 얘기죠. 그러면 얘 차익이 얼마야?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얘가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별라면 얘가 3억 차이는 안 났죠. 근데 시가의 5% 넘죠. 58, 40, 4천 넘었잖아. 그럼 얘는 뭐야? 부당행위죠. 그럼 어떡한다? 얘가 신고한 이거 부인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간다. 8억으로 간다. 그럼 뭐라고요? 양도책에서 양도가액은 얼마? 8억 원으로 계산한다. 맞죠? 그 답이 있어. 4번이 맞는 거예요. 5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 법령에 정하는 미등기 양도 재배자산이 아니라면 70%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등기 양도세가 아니면 70%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근데 결국 얘도 그러면 조조건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죠. 이게 실제 기출로 나왔던 건데, 실제 시험에.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세일부터 하겠습니다.